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안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독일에서 줄곧 생활했기에 독일어가 모국어이고 주변의 다른 문화나 언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늘 다양한 시야를 가지라고 권장하셨고 저도 웬만하면 열린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 국제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럽 박쥐뿐 아니라 아시아나 미주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도 있어서 저는 매일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 생활을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밍밍이라는 중국인 친구와 얽히며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감 넘치는 친구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밍밍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보여주는 적개심과 그를 바탕으로 저를 세뇌시키려는 듯한 태도가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터라 밍밍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서 한국은 대체 어떤 곳이길래 밍밍이 저렇게 심하게 비난할까 하는 의문과 혼란이 쌓여갔습니다. 처음 밍밍과 대화를 나눈 건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밍밍이 자기 소개를 하며 자기는 중국에서 왔고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출발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고만 느꼈습니다. 원래 어느 나라에서든 자기 조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밍밍이 저를 교실 모퉁이에서 불러 세워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나, 너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 들어본 적 있어? 그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파렴치한지 몰라. 역사 위인 문화, 노래, 음식, 심지어 놀이문화까지 전부 중국 것을 훔쳐가 놓고선 자기 것인 양 우기고 있어. 정말 뻔뻔하지 않아?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밍밍, 한국이 정말 그런가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대체 어떻게 훔쳤다는 거예요 하고요. 그러자 밍밍은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같이 순진한 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중국을 무시하는 한국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나 같은 중국인이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거라고. 당시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냥 밍밍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밍밍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중국을 배신하고 중국 문화를 제 것처럼 훔쳐갔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대체 밍밍이 왜 그렇게 한국을 미워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밍밍은 먼저 한국의 역사를 운운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 땅에서 파생된 지역에 불과했어. 적어도 내가 배운 바에 따르면 중국 황제들이 모든 동방 지역을 다스렸을 때 한국 같은 곳은 독립국이 아니었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기들이 독립되었다고 외치면서 중국에게서 배웠던 역사와 제도, 문화를 전부 가로챘어. 그런데 더 문제인 건 그걸 전부 자기들만의 창의력으로 만든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거야. 저는 이 대목에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시작된 나라인지 잘 몰랐기에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편향된 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밍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 속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조금 변형시킨 것뿐이야.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우러러본다는 어떤 왕이나 학자들이 실은 중국 왕조에서 허락해준 지위를 가지고 활동했는데 한국이라는 곳에서는 그들을 마치 독자적으로 세상을 바꾼 인물처럼 포장한다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서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밍밍이 정말 확신에 차서 말하니 그럴 수도 있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밍밍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는 세종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왕도 알고 보면 중국에서 전해 내려온 문자 체계를 조금 바꿔놓고는 국민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창제했다고 자랑하지. 뭐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 중국 한자를 제대로 공부해서 응용한 주제에 그런 걸 자기들이 발명했다고 선전한다니까. 정말 파렴치하지 않아.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막연히 듣기로는 한국어의 문자 체계는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밍밍은 모든 것을 중국에서 훔쳐간 것이라 우기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그냥 밍밍이 저렇게 주장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밍밍은 다시 한번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안나, 넌 지금 몰라도 돼. 하지만 학교에서 혹시 한국을 옹호하거나 한국어가 대단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건 전부 가짜 정보라는 걸 잊지 마.
그래서 내가 너를 세뇌시켜 주려는 거야. 말 안 했으면 너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겠지? 저는 세뇌라는 말에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밍밍은 그런 제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중국 거를 빼앗아 간 나라야. 음식도 전부 그래, 김치라는 것도 중국의 절임 채소 문화가 원형이었고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떠벌리는 것들 대다수가 중국 요리를 변형해 놓은 거라고. 그렇다고 밝히기는커녕 무조건 한국 것이 원조인 양 떠든다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거짓말 아닐까 싶었지만 밍밍이 또 한 번 너무나 확고히 말하니 반박할 근거도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당장은 제가 한국 음식을 전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었고 밍밍이 구체적으로 한국 음식을 열거하며 설득해 들어오니 무안해서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밍밍은 다음과 같은 말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삼이라는 글자를 써서 인삼도 전부 자기들 뿌리처럼 떠들지만 사실 그 역시 중국 한약재의 일부였어. 그걸 조금 다듬어서 약효가 뛰어난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자기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농산물인 양 말하잖아. 얼마나 우스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지만 이런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면 한국은 너무 뻔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밍밍은 계속해서 한국의 노래와 문화, 예술도 모조리 중국 것을 베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이라고 부르는 장단이나 춤 역시 중국 고대에서부터 전해진 음악적 양식을 조금 변형시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는 국악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것도 중국 악기의 음색과 음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악이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밍밍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위인이나 문화적 업적마저 실제로는 중국 본토의 지식이나 기술을 조금 바꾼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어떤 발명품도 실은 중국에서 수백 년 전부터 사용하던 것을 가져다 쓴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반신반의하자 밍밍은 다시 제 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난 진실을 말하는 거야. 어차피 한국인들은 늘 역사를 날조하는데 능숙하거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저는 이렇다 할 반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사를 배운 적이 없었고 주변에도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밍밍은 그런 제 무지를 파고들어 매일같이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이 얼마나 파렴치한 나라이고 중국 문화를 빼앗아간 도둑인지 설파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 밍밍은 아예 제 눈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인터넷에서 뭔가 중국에 유리해 보이는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글들이 공신력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저도 판단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밍밍에게 서서히 세뇌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밍밍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언급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나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 들어본 적 있어? 사실 그거 한국인들이 만든 게 아니야. 애초에 중국 고전 놀이와 잔혹극 문화가 결합되어 있던 걸 한국이 가져다 쓴 거라고. 그래 놓고 자신들이 창의적으로 만든 듯이 떠벌리고 있지. 사람들 다 속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드라마 제목을 친구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중국에서 먼저 비슷한 놀이를 했던 건가? 하고 말이죠. 밍밍은 바로 제게 말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자 대부분 한국 쪽 주장이니 헛수고고 차라리 중국 사이트나 중국어 자료를 보라고요. 거기 가면 한국이 얼마나 무례하게 중국 문화를 훔쳐갔는지 다 드러나 있다고. 저는 한국어를 모르니 한국판 자료도 못 보고 중국어도 모르니 중국 사이트 역시 들어가기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밍밍이 웃으며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안나 넌 그냥 나 믿으면 돼. 괜히 정보 찾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별다른 반론도 못하고 곤란한 마음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제 주변 친구들이 저를 의아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안나 너 밍밍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왜 한국은 전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밍밍이 시키는 대로 중국이 원조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밍밍에게 괜히 밉보이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더 기막힌 건 밍밍이 전통 한복조차 중국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중국 복식을 베껴간 거라고 확실하게 장담했던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얼핏 인터넷에서 본 사진을 떠올리며 그래도 한복이라는 건 한국 고유 의상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라고 하자 밍밍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중국의 명나라 때 옷차림하고 거의 똑같아. 그런데 한국인들은 원래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속이고 있지. 그리고 김치도 사실은 중국 절임 채소로부터 나온 거야. 그런데 한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서 세계에 퍼뜨리는 꼴이 참 역겹지 않아? 이쯤 되니 저는 점점 밍밍이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굉장히 크게 품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말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제가 워낙 순진하게 남의 말을 잘 믿는 편이라 속으로 혹시 밍밍 말이 사실인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한국 역사를 공부해 본 적도 없던 저로서는 반박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안나, 사실은 나 한국에 대해 조금 아는 편이라 밍밍 이야기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밍밍 말만 믿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한국은 분명하게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가 있고 중국과 교류가 있긴 했어도 전부 중국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편향된 생각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쪽은 밍밍이 한국이 파렴치한 나라라며 모든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한국이 독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저는 스스로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인터넷 자료도 뒤져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독일어나 영어로 된 자료를 주로 보게 되니 영어권 미디어에는 한국 문화를 한국이 자생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중국의 주장과는 다른 흐름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밍밍과 맞서는 게 두려워 솔직히 그 사실을 밍밍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밍밍이 저를 불러 세워서 말했습니다. 안나, 너 요즘 한국 것들에 관심 있다고 들었는데 설마 인터넷에서 한국 자랑을 늘어놓는 가짜 기사 같은 걸 보고 있진 않겠지? 그러면 너 진짜 어리석은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자료들은 전부 조작된 거라고. 저는 그저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조금 찾아본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밍밍은 다시 제게 한국 음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국이 다 만들어 놓은 거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고기라는 것도 결국 중국식 양념 고기 구이를 변형한 것이고, 떡볶이도 중국 떡 문화를 베낀 거라고까지 말했지요. 듣고 있자니 그냥 한국 거라 알려진 거의 모든 음식이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셈이었습니다. 심지어 밍밍은 한국 사찰 음식이니 한정식이니 하는 것까지 죄다 중국이 오래전에 완성한 식문화에서 파생된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밍밍은 계속 한국이 아주 파렴치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중국 문화를 베끼고는 오히려 자기들만의 고유 문화라고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었지만 마땅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밍밍이 말 그대로 혹은 중국어 자료가 별도로 있을지도 모르니 반박도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한국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넷플릭스에 올라온 한국 작품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둔다며 런닝맨이라는 예능,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이야기도 슬쩍 꺼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밍밍이 떠올랐습니다. 밍밍은 이미 한국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과 예능 드라마가 사실은 중국에서 나온 포맷이라고 우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들었는데 런닝맨, 무한도전,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전부 중국이 먼저 만든 거래. 실제로 원형은 중국에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나, 무슨 말이야. 그냥 인터넷만 뒤져봐도 런닝맨이 한국 예능이란 게 명백한데 너 진짜 밍밍에게 홀린 거 아니야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을 보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바보처럼 속고 있는 건가 싶어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서관 컴퓨터를 켜고 한국 예능에 대한 정보를 영어로 검색해봤습니다. 결과는 저를 더욱 갈피를 못 잡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자료가 런닝맨, 무한도전은 한국 지상파 방송사가 개발했고 이를 해외의 포맷으로 수출했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밍밍에게 이야기하려 했을 때 밍밍은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영어권 자료는 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서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역으로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안나, 내가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또 미국 쪽 자료 보고 속아 넘어가는 거야.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결국 저는 밍밍이 한국이 무엇을 하든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사는 전부 중국의 하위 호환이고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업적이나 문화는 전부 중국이 먼저 이룩했던 것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반복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밍밍이 강조하는 한국에 대한 수많은 비방을 듣다 보니 무언가 사실과 다른 점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무렵 학교 교양 수업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 교류에 대한 수업이 열렸는데 라우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수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와 예능 프로그램의 교류 이야기가 잠깐 나온 순간 밍밍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 수업이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밍밍은 분명히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갔는데 선생님이 그걸 언급하지 않았다며 화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김치며 한복이며 심지어 전통춤과 노래까지 전부 중국에서 유래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우터 선생님은 약간 당황하셨지만 그래도 밍밍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 밍밍 학생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료나 근거가 있나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밍밍은 대답 대신 분개한 표정으로 중국의 역사책들이나 중국어 자료를 보면 다 나온다고만 말했습니다. 학생들 중 누군가가 그러면 영어로 번역된 자료라도 있냐고 물었지만 밍밍은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쪽에서 번역한 내용은 전부 한국 편을 들어 조작한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실 분위기가 살얼음판이 되었는데 마침 다른 친구가 손을 들어 차분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을 자세히는 몰라도 여러 국제 매체나 자료를 찾아본 결과 김치와 한복 등이 한국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문화로 기록되어 있고 중국이 이를 직접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밍밍은 화를 주체 못해 결국 책상을 치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봐도 과격하다 싶을 정도였는데 밍밍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중국 속국에 불과하니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모두 거짓이라고 소리치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난처한 표정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 뒤로 밍밍은 학교 복도에서도 제가 보이면 한국은 중국 것이라니까 언제까지 바보같이 속고 있을래라고 말하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 친구들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안나, 너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밍밍 말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쌓이는 게 눈에 보여라고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루하루가 괴로워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국제고등학교에서 여러 나라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즐거웠는데 밍밍과의 일로 분위기가 뒤숭숭해져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학교에서 아시아 문화 관련 토론회가 열렸을 때 터졌습니다. 발표 주제 중 하나가 한국 예능의 세계화였고 오징어 게임, 런닝맨, 무한도전 같은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밍밍이 이 발표를 들으며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친구가 한국 프로그램이 독창적인 기획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하자 밍밍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건 전부 중국에서 베낀 것이라며 발표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원래 중국 문화를 훔쳐간 뒤 자기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사회자도 진정하라고 했지만 밍밍은 교실 전체를 돌아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파렴치한 나라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중국 문화로부터 훔쳐간 뒤에 자기 공으로 돌리는 게 말이 되냐는 식이었습니다. 발표하던 학생이 증거가 있느냐고 차분히 물었지만 밍밍은 증거니 뭐니 다 한국 쪽에서 가짜를 만들어낸 거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언쟁이 이어지더니 결국 밍밍이 흥분한 채 문을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토론장이 겨우 안정을 찾았지만 이미 교실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밍밍이 학교에 자퇴서를 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몇몇 중국인 친구들과도 틀어졌다느니 한국 이야기를 두고 충돌이 있었다느니 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렇게 밍밍은 별다른 이별 인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밍밍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밍밍이 왜 그렇게 한국을 혐오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중국 내부에서도 무언가 한국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교육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지만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밍밍이 떠난 뒤 학교는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관련 이야기를 해도 누가 그것을 무조건 중국 것이라고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이전처럼 싸늘한 공기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 편히 런닝맨이나 무한도전 영상을 찾아보고 오징어 게임도 시청하며 이 작품들이 정말 한국의 독자적 기획인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포맷 판매 기록이며 제작사가 내놓은 기획서 등 다양한 증거가 있었고
실제로 중국 방송사들이 한국으로부터 프로그램 포맷을 돈 주고 사갔다는 사실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밍밍이 한 말을 완전히 지워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제가 밍밍의 이야기를 참 많이 믿었고 한국이 정말 파렴치한가 의심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나중에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다시 찾아봤는데 김치가 분명히 한국 고유 식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해왔고 한복 역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옷이라는 자료가 수두룩했습니다. 명나라 복식과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았을 수는 있어도 그걸 두고 한국이 모두 훔쳤다고 보긴 무리가 많았습니다. 결국 제 결론은 밍밍이 무언가 극단적인 민족주의나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을 증오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학교 학생들을 세뇌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밍밍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한국은 중국 속국이었고 모든 문화가 중국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입하려 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해 본들 듣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누가 확신에 차서 말을 해도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너무 순진하게 밍밍 말을 받아들여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망신도 당했고 스스로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둘째로 편협한 시각에 빠지면 상대 문화를 무조건 도둑이나 속국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밍밍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폄하하며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문화와 역사는 그렇게 단순히 한 나라가 전부를 베풀고 다른 나라는 전부를 훔친 것으로 구분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밍밍의 주장을 분별 없이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이 전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밍밍의 말은 조금만 자료를 찾아봐도 금세 반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게으르고 두려워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밍밍의 왜곡된 정보를 학교 안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다닌 꼴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친구들과 대화에서 무심코 한국 예능은 중국 원조라는 말을 뱉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밍밍이 학교를 떠난 뒤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저도 제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고등학교 도서관과 온라인 자료실을 통해 한국에 관련된 수많은 글과 영상을 접했고 여러 증거와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김치 한복 국악 예능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발전시켜 온 문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국과 교류나 영향을 주고받은 적이 있지만 그걸 온전히 중국이 원조고 한국은 무조건 표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 드라마나 음악 예능이야말로 한국 나름의 창의력이 발휘된 결과라는 걸 수많은 매체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날 밍밍이 가르쳐 주겠다며 제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향된 것이었는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아마 밍밍은 본인 나름대로 믿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국제고등학교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밍밍의 극단적 태도에 질려했고 역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밍밍은 한국을 폄하하려다 오히려 반대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줬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도 밍밍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더 깊이 알아보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이 얼마나 독특하고 흥미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런닝맨과 무한도전 같은 예능이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밍밍이 없었으면 이만큼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밍밍이 저를 괴롭히며 전부 중국에서 왔다고 우기니 오히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밍밍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홀가분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파렴치하다고 몰아붙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대로 된 자료와 비판적 시선이 없으면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밍밍이 보여준 과도한 증오심과 왜곡된 민족주의가 서로 간에 얼마나 큰 갈등과 상처를 낳는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더 깨어있는 태도로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되 맹목적으로 믿진 않으려 합니다. 밍밍이 얘처럼 한국을 중국 속국으로 단정 짓고 한국이 가진 모든 업적이나 문화적 성취를 중국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의 단순한 도식이나 증오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깊으니까요. 실제로 밍밍이 남긴 혼란을 수습하며 학교 측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문화 존중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문화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하자는 방침도 생겼습니다. 저는 밍밍이 다시 독일로 돌아온다 해도 이전처럼 그의 말을 그냥 고지곳대로 믿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그가 다시 제게 한국은 전부 중국 것이라고 세뇌시키려 든다면 이번에는 제가 찾아본 정보를 근거로 아니라고 반박하겠지요. 그때는 최소한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지식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처럼 순진한 성격일수록 누군가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흔들리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 출처를 비교해보고 실제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교류하며 발전할 수는 있어도 무조건 한쪽이 전부 훔쳐갔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극단적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밍밍을 통해 지독하게 배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징어 게임뿐 아니라 한국 음악이나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가끔 찾아봅니다. 또 한국 전통 의상이나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독일에서 운영되는 한국 문화원 같은 곳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점점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좋아하십니다. 물론 밍밍이 제게 준 스트레스도 엄청났지만요. 그래도 세상 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밍밍 덕분에 제가 한국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으니 어쩌면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 역시 오래된 문명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 그 자체로 존중받을 부분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밍밍처럼 과도하게 다른 국가를 비하하고 자기 나라만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밍밍이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졌다면 분명히 서로가 배우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겪은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밍밍은 한국의 역사와 미인 문화, 노래, 음식, 전통의상, 놀이 하나하나를 전부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파렴치하게 훔쳐갔다고 저를 세뇌시키려 했고 저는 그 말에 상당 부분 휘둘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 자료를 통해 밍밍의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또다시 밍밍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는 그때처럼 무조건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근거를 검토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독일에서 국제고등학교를 다니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와 같은 혼란은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편협한 증오나 왜곡된 주장이 아닌 진실과 존중이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이든 중국이든 다른 나라든 좋은 점을 찾아 배우고 싶고 문화 교류의 진정한 가치를 살려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회의는 공정한 학술 토론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중국 베이징 역사학술 세미나장에서 많은 학자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오펑,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인 역사학자입니다.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한 연구소에서 근무합니다. 제 주요 전문 분야는 중국 동북 지역 고대사와 주변국과의 관계사, 그리고 최근 수년 동안은 동북공정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해왔습니다. 중국 정부 주도로 진행된 동북공정은 일종의 대규모 학술 프로젝트였습니다. 동북 삼성여운잉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을 비롯한 만주몽골, 티베트 등 중국 소수민족, 자치지역의 역사문화적 뿌리를 모두 중국사의 일부로 규정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동시에 고구려나 발해 같은 고대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중국 영역 안에서 성장해온 지방 정권이라는 해석도 포함하고 있었지요. 저는 이 연구로 국제학술지에도 여러 편 논문을 기고했고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역할도 맡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역사학술회의의 조직위원으로도 참여하게 되었죠. 그 학술회의는 전 세계의 역사학자와 고대사 전문가들을 베이징에 초청해 동북공정을 포함한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문제를 대대적으로 논의하고 동시에 중국적 관점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였습니다. 학술회의 개최를 앞두고 저는 행사 조직위원회 내부 사무실에서 초청학자들의 도착 일정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초청된 역사학자들이 속속 베이징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해외 학자 상당수가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내려서 곧바로 휴대기기,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을 몰수당했다는 겁니다. 세관 검사를 빌미로 기기를 전부 회수하고 몇 시간씩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특정 앱이나 자료가 중국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한다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학술회의가 열리는 호텔에 미리 도착한 몇몇 외국 학자들은 마치 지나치게 엄격한 보안 심사를 받았다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중국에 입국하자마자 데이터 사생활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연구 자료도 다 검열당했다고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저조차도 약간 의아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보안과 사상 관리를 중요시한다는 걸 압니다만 이번 학술회의가 학문 교류를 표방하는 만큼 좀 더 부드러운 환영 절차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조직위원회 내 상급자에게 물었습니다. 외국 학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휴대기기를 압수하고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적절합니까? 그러나 돌아온 답은 뻔했습니다. 중국 국가 보안을 위해 필요하다. 동북공정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만큼 불순하거나 반중적 의도를 지닌 인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행사 첫날 오후쯤 도착한 외국 학자들은 호텔에 배정받았지만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중국 측이 마련한 공식 탐방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말이 좋아 유적지 및 박물관 견학이었지. 사실상 중국 정부가 선정한 특정 유적지를 단체로 돌며 해설을 듣는 코스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차 적응이 필요하거나 장시간 인터뷰와 공항 대기 때문에 지치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직위원회는 중국 고대사의 정통성과 위대함을 직접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며 새벽 일찍부터 이들을 만리장성, 고궁자금성, 그리고 베이징 시내에 있는 중국 역사 박물관 등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외국 학자 몇몇과 대화해보니 다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하루 종일 버스로 이동하면서 중국 측 가이드가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전혀 자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조차도 지도 담당 교수가 동행해서 동북공정이 왜 중요한지 같은 설명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늘어놓았습니다. 공항에서 기기 검열까지 당했는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연구비를 준다더니 이렇게까지 통제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심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 소속이었기에 크게 반박하거나 나서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여전히 무시해라.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독일의 밀러 박사였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중세사 전공자로 이전부터 여러 학술지에서 고구려가 한국사라는 요지의 논문을 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밀러 박사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인이 동북공정의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라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측은 이 학자에게도 1년간 연구비를 지원하겠노라 제안했고 밀러 박사 역시 학문적 교류를 위해 초청에 응했습니다. 본인은 끝까지 연구비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동북공정의 논리를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일정 둘째 날 단체 견학 코스로 중국 역사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밀러 박사가 이상한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박물관 내에는 중국 역사 전시가 기간별 왕조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가끔 고구려 또는 발해와 관련된 일부 유물이나 벽화가 슬쩍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시 패널이나 설명문에는 중국 동북지역 고대 소수민족 문화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타난 곳은 정말 드물었고 비슷한 시기 백제신라의 유물일 가능성이 있는 것조차 중원 왕조와의 교류 흔적 정도로 처리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밀러 박사가 현장에서 가이드에게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시된 도자기나 벽화는 제법 한반도 문화와 유사해 보이는데 혹시 고구려의 흔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가이드는 다소 당황했지만
매뉴얼대로 이건 모두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 내 지방 정권이 남긴 흔적이므로 한국 조선 문화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밀러 박사는 수첩에 뭔가 빼곡히 적어넣고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다는군요. 다른 학자들은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졸면서 투어를 따라다니기 바빴지만 밀러 박사는 예리한 눈을 번뜩였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전말을 박물관 측 안내 직원과 동행한 중국 학자들의 귀띔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조직위원회 몇몇은 또 문제를 일으키겠군. 밀러 박사를 유심히 감시해야 한다고 성화했지만 이미 밀러 박사는 마음속에서 뭔가 강력한 반박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식사 때 몇몇 외국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만이 더욱 고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동료가 전해주길 기기 몰수장 시간 검열 의무 관광 코스 등의 문제를 놓고 서로 대화하던 해외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건 학술회의가 아니라 일종의 통제 아니냐고 성토했다는 겁니다. 한 영국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통제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솔직히 말해 학문적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느낌입니다. 브라질 출신의 어떤 학자는 이제야 깨달았다. 중국 당국이 단순히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초청한 게 아니라 특정 이념이나 동북공정을 강제로 설득하려고 부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던 독일의 밀러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몇몇 박물관과 유적지에서 한국 고구려 문화의 흔적을 감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측 설명이 이건 전부 중국사라고 하는데 내 눈엔 명백히 고구려 문화를 드러내는 유물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그런 사실을 학자들이 지적하지 않고 묵과한다면 우리 역시 진실을 외면하는 공범이 될 수 있겠죠. 이에 다른 학자들도 크게 공감하며 아무리 중국에게 장학금 형태의 지원을 받는다 해도 또 국제 교류 차원이라 해도 지금 당하고 있는 방식은 심하다. 학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느낌이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불만과 분노를 전해 들었으나 솔직히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오히려 학자들을 너무 자율적으로 풀어놓으면 동북공정의 정당성을 깎아내릴 증거를 수집하거나 반대 논리를 강화할까 두렵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며칠간의 사전 투어가 끝나고 본격적인 베이징 국제역사학술회의 세미나가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것을 동아시아 고대사의 진실을 찾기 위한 대토론이라고 홍보했지만 정작 실상은 동북공정의 논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 학계에서 이견을 내지 못하도록 누르는 효과를 노린 행사였습니다. 저는 발표자이자 조직위원 중 한 명으로서 동북공정의 학술적 의의와 고구려 역사의 중국적 귀속이라는 주제를 맡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중국 학자들과 소수의 외국 학자들이 배석했는데 특히 독일의 밀러 박사를 비롯한 유럽 남미권 학자들도 초청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 시작 전 저는 약간의 긴장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고구려가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당위성을 국제 무대에서 널리 알릴 기회다라는 생각 반. 너무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반이었습니다. 발표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고구려 영토 대부분이 현재 중국 동북 지역의 만주 지구에 있었음. 고구려는 수당나라와의 조공책봉 관계 속에서 일정한 종속적 지위였고 이는 독립국이라기보다는 중국 지방 정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음. 고구려 멸망 후 상당수 유민이 당나라로 편입되어 자연스레 중국인이 되었음. 역사 자료 중 고구려 왕을 이민족 왕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곧 당시 한족 중심 조정이 고구려를 외부 정권이 아닌 내부 지방으로 인식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음. 그리고 마무리로 결론적으로 고구려는 중국사의 한 줄기이며 오늘날 동북공정을 통해 이를 재조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중국 측 일부 참석자들은 환호하거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외국 학자들 좌석에서는 어딘가 미묘한 침묵이 흐르는 듯했죠. 곧 이어 학회 의장은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쪽 학자들은 비교적 무난한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애매모호한 태도로 고구려가 독립성이 있었지만 중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밀러 박사가 마이크를 잡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제가 발표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오펑 박사, 저는 지난 며칠간 중국 여러 박물관과 유적지를 돌았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고구려 고분 벽화나 토기,
심지어 한반도 문화와 밀접하게 닮은 유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 설명문에는 중국 북방 소수민족이라고만 적혀 있더군요. 중국에 와서 돌아본 박물관에 있는 벽화는 고구려 벽화 양식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더구나 그 고분에 남은 문자 기록이나 왕명을 해독해보면 고구려 왕실이 사용하던 표현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중국 지방 정권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밀러 박사는 스크린에 자신이 찍은 혹은 메모해둔 사진들을 몇 장 띄웠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박물관 내부에서 촬영이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든 자료를 확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반도 계통으로 추정되는 문양이나 문자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고구려가 중국과 외교적 군사적 교류를 해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 왕조 내부의 지방 정권으로 보기는 극도로 무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전 세계 대부분의 동아시아사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독립국가였으며 그 문화는 한국조선의 전통을 이룬다고 봅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 동원한 논리는 기존 동북공정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고 중국 내부에서는 제법 통용되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밀러 박사는 그 근간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밀러 박사의 강력한 반론에 곧바로 중국 측 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학자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의 연구팀이 1년간 중국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국의 편에 서서 우리 동북공정을 폄하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 밀러 박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연구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원받는 입장에서도 학문적 양심을 지켜야만 학자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발언은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논할 때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날로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외국 기자들 그리고 다른 유럽 남미 학자들이 일제히 술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북공정을 지지하던 중국 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 이건 음해다 등의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동북공정이 저에게 연구비와 지위, 학계의 인맥을 제공해 주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옳은 연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밀러 박사의 일갈은 제 내면을 흔드는 큰 파동이었죠. 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현장 분위기는 점차 과열되어 갔습니다. 밀러 박사를 비판하는 중국 학자들이 연이어 마이크를 잡고 당신은 한국 쪽 역사학자들 선전을 맹신하느냐? 중국이 베푼 호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가? 동북공정은 이미 수많은 학계 연구진이 동의하는 정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밀러 박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곧 다른 유럽 학자들, 브라질 학자, 아르헨티나 학자 등도 밀러 박사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겪은 일들 공항 검열, 휴대기기 몰수, 시차 적응도 안 시키고 강제로 돌린 중국식 박물관 투어, 이 모든 것들이 학문적 토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중국이 말하는 동북공정을 순순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학자라면 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승부해야 하지 않나요? 이처럼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자 중국 측 조직위원회는 질서 유지를 위해 더 이상 즉흥 발언을 받지 않는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학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집단 퇴장을 감행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밀러 박사를 중심으로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박수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 회의는 공정한 학술 토론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품이 있으면서도 결연하게 컨벤션 센터 대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무례하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다니 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외국 학자들의 집단 퇴장 소식은 삽시간에 현장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강요하다가 외국 학자들과 충돌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술회의는 여전히 남은 세션들이 있었지만 이미 결정적 장면이 끝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중국 측 조직위원회는 패닉 상태였고 제게도 시오펑 박사, 당신도 조금 더 강력하게 반박하거나 미리 사전에 밀러 박사를 무마했어야지
왜 이 지경이 됐느냐라며 질책했습니다. 어떤 동료 학자는 이번 행사로 동북공정의 정당성을 강조할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무작정 밀러 박사에게 비난의 말을 퍼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속으로도 느끼기에는 역사학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나치게 동원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희미하게나마 싹텄기 때문입니다. 밀러 박사가 말한 역사를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면 그날로 그 나라는 망한다는 문장이 자꾸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술회의는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일찍 폐막 선언을 했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대거 빠져나간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행사 마지막 날, 일부 중국 언론은 국제학계, 동북공정의 대체로 우호적이라는 식으로 짧게 보도했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미 해외 언론과 미디어에는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라는 지적을 무시하는 중국 측 태도, 학술회의가 아닌 정치선전이라는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학술회의가 끝난 후 저와 조직위 동료들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왜 해외 학자들을 섣불리 그렇게 많이 초청했느냐? 공항 검열과 강제 박물관 투어가 너무 과도했던 것 아니냐? 좀 더 부드러운 외교적 학술적 접근을 할 수 없었나? 등등의 뒷말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이후 여러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동북공정 논리에 충실히 따르며 쌓아 올린 논문과 연구들이 진정한 학문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체계화된 이론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정리해 논문집을 발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다시 읽어보니 초반부부터 제가 너무 기계적으로 동북공정의 주장을 열거하고 있더군요. 예컨대 고구려는 중국 영토 안에 있었으므로 자동적으로 중국사라든지, 고구려인들은 당나라에 흡수되어 결국 중국인이라는 식의 주장 말입니다. 저도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실제로 한강 이북과 만주 일대를 무대로 삼았고 중국 왕조와 끊임없이 전쟁하거나 교류했으며 동시에 한반도 내부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 말이지요. 그러나 그 종합된 역사적 판단이 고구려를 한국사의 핵심 축으로 볼지 중국사 지방 정권으로 볼지 이는 해석의 문제이지만 전자 쪽 한국사 기원을 지지하는 해외 학계 의견이 대단히 많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적어도 근거 자료와 맥락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북공정 연구팀에서 제가 배웠던 방법론은 모든 사료를 고구려는 중국사라는 결론에 맞춰 재해석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것이 정부 주도 대형 연구인이 당연히 타당할 것이라 믿어왔지만 밀러 박사의 지적과 해외 학자들의 단체 항의 이후 제 확신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학술회의 도중에도 사실 간도 문제나 백두산 영유권 문제 등 여러 민감한 주제들이 부차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적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언젠가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간도 지역이나 백두산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라는 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내부 회의에서 그런 언급이 오가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하면 분명히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지 모른다. 백두산은 이미 중국 쪽이 상당 부분 장악했으나 한국이나 북한은 역사를 근거로 백두산이 민족의 성산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동북공정이 단순히 학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훗날 일어날 수 있는 영토 분쟁에 대비한 정치외교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알지만 학자로서 뭔가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학문이란 이름 아래 영토 확장 혹은 분쟁 대비 목적이 우선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학술회의 폐막 후 일주일 뒤 뜻밖에도 밀러 박사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제 개인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시오펑 박사, 이번 학술회의에서 당신이 발표한 내용과 제 반박이 충돌해서 조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고구려가 한국사라는 근거를 계속 연구할 것이며 이를 왜곡하지 않는 것이 학자로서의 소임이라 믿습니다. 비록 저는 중국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입장이지만 제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한 발언이 혹시 박사님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저는 언젠가 학문의 길이 정치와 무관한 진실 추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참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밀러 박사가 꼭 저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학문적 신념을 지켰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동북공정을 맹신해온 제가 정말 옳았는지 자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동북공정이 연구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정부 및 각종 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으며 논문을 작성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 학술회의 사건 이후 제 마음 한편에는 떨칠 수 없는 의문과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로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만약 아닐 수도 있다면 나는 그동안 무슨 근거로 확신해왔나? 해외에서 큰 저항과 비판에 부딪혔다면 우리 주장에 허점이 있지는 않았나 라는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조직위원회와 연구소 상급자들은 굳이 그런 의문을 품지 말고 계속해서 동북공정의 근거를 보강할 추가 자료를 발굴하라. 이번에 해외학자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결국 중국이 압도적인 경제력과 외교력을 갖고 있으니 국제 여론도 언젠간 우리 편을 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